네, 이번 영상은 스포츠 사회학 7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잘 학습해가지고 시험에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이라는 교재를 기반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포츠 사회화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화를 알아보기 전에 사회화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회화는 한 사회 속에서 문화가 후대에 전승되고 개개인이 조직화된 생활 양식에 적응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각자가 성숙한 사회인으로 커가는 과정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그 어떤 뭐 국가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점차적으로 자라나가는, 그리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사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스포츠 사회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스포츠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화를 바로 우리는 스포츠 사회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함께 가지게 되는 신념이라든지 가치관 등을 집단 안에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모델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스포츠로의 개인사회화, 스포츠 참가의 결과, 스포츠 참가의 중단, 스포츠로의 복귀, 이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들을 바로 우리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이런 단계를 잘 밟아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스포츠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스포츠 활동자의 역할 학습에 관련된 사회화 과정의 3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특성, 두 번째 주요 타자, 세 번째 사회화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 특성은 내가 태어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내가 뭐 출생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별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주요 타자는 이제 significant others를 번역한 건데요. 뭐 사회화 주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린아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존재는 부모님이죠.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 또래 집단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이렇듯 뭐 가족이나 동료나 코치, 교사 등을 포함해서 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 행동이 개인의 인성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요 타자, 사회화 주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화 상황입니다. 사회화 상황은 스포츠 조직의 구조라든지 개인의 지위, 참여의 자발성, 사회와 관계의 본질성 등을 포함해서 스포츠 역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사회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화와 코칭 관찰학습일 수가 있겠는데, 강화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과 벌 등의 보상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뭐 걸음마를 하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니고 또 뭔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무언가를 배워나갈 때 옆에서 부모님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라서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잘못된 행동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이 호되게 꾸지람을 한다든지 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처벌을 내릴 수가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조금씩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강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칭은 뭐예요? 보통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서 뭐 배우고, 그죠? 학습하고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코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찰학습은
또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내 롤모델이 되는 어떤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려는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관찰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강화와 코칭, 관찰 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사회학습 이론에 적용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할 이론입니다. 역할 이론은 한 사람이 하나의 무대에서 어떠한 배역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무대로 간주하고 개인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이론에서는 개인이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집단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거 집단 이론입니다. 준거 집단 이론은 인간은 자발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타인에게 적응하고 이들의 행동이나 태도, 감정 등을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감정 형성을 위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 바로 준거 집단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준거 집단이 어떤 집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규범 집단은 가족과 같이 규범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써 개인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집단, 가족이죠. 자, 비교 집단은 특정 역할 수행의 기술적 의미를 제시해주는 역할 모형 집단을 지칭하고요. 청중 집단은 특정 개인의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으나 그들의 가치와 태도에 부합되게 행동하려는 집단을 바로 우리는 청중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규범 집단과 비교 집단, 청중 집단을 잘 구분해서 좀 학습을 해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스포츠 사회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그 다음에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그리고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이렇게 네 단계가 있다고 본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가 내가 관계하게 되는 그 시작점, 을 보통 이제 이런 그 스포츠로의 사회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 사회화 주관자, 다른 말로는 주요 타자, 시그니피컨트 아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이나 동료 집단,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 매스컴, 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전전 시간이죠, 배웠던 미디어,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뭐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은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운동을 처음 하게 됐다. 뭐 배드민턴 선수들이나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동호회에 가입돼서 굉장히 이렇게 몰입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버지가 뭐 야구 선수였다, 뭐 축구 선수였다. 그러면은 그 2세가 자연스럽게 그 운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사회의 주관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친구가 하자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다, 뭐 동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교에서 배워보니 재밌어서 시작하게 됐다. 학교가 중요한 주관자가 될 수가 있겠고, 우리 지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추워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겨울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빙상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저쪽 우리나라 그쪽 약간 그 의정부나 동두천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았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우수한 빙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TV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를 잘 하고, 뭐 이정우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축구를 잘하고 싶다, 나도 뭐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화 주관자에서 뭐 매스컴,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하나의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서는 스포츠 참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참여했더니 어떻게 됐어? 라는 것인데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통해서 특정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태도,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경험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참가 형태에 따라서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 참가는 직접 참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인지적 참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뭐 선수나 팀, 뭐 그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열정, 감정적인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바로 정의적 참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정도에 따라서 참가 빈도, 기간, 강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얼마나 자주 빈번하게 참여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하느냐, 한 번 참여할 때 얼마나 강한 몰입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참가 정도를 빈도, 기간, 강도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참가 유형에 따라서는 주기적 참가, 참가 중단, 일탈적 참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적 참가는 일정하게 뭐 주 몇 대 이렇게 참가하는 형태를 주기적 참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참가를 하다가 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참가 중단,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일탈적 참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탈적 참가 유형을 1차적 일탈 참가, 2차적 일탈 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차적 일탈 참가는 보통 이제 그 중년층 직장인들에게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인데 직업보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에 이제 미쳤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골프나 뭐 테니스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종목에 참여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업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우 이런 것을 바로 1차적 일탈 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2차적 일탈 참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여가선용을 통해서 이렇게 뭐 가볍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결과에 거액의 뭐 도박빚을 걸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바로 2차적 일탈 참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깊게 나올까 싶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가 수준에 따라서는 조직적 스포츠 참가, 뭐 어떤 그 팀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는 형태, 비조직적 참가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조직적 참가보다는 좀 느슨한 형태로서 어떤 구속성을 받지 않고 참가하는 것을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참여와 역할 사회화에 대해서 토통과 나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상 단계, 그리고 공식적 단계, 비공식적 단계, 개인적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 단계에서는 확실한 지위나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고정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단계를 예상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공식적 단계가 됩니다. 개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맡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관련되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대를 경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뭐 어떤 그 운동을 하는 집단, 단체에 들어가서 운동을 했더니 나에게 주장을 맡기더라. 이런 것들은 바로 공식적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공식적 단계는 각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달되는 비공식적인 기대가 존재하는 단계. 쟤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해줄 거야. 이렇게 믿게 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 단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에 대한 경험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마지막인 개인적 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톰과 나디가 얘기했던 스포츠 참여와 역할 사회화에 대한 이 네 가지 단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서 나타나는 전이의 일반적 특성, 스나이더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참여 정도, 참여의 자발성 여부, 사회와 관계의 본질성, 사회화의 위신과 위력, 참가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전이가 잘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서 나타나는 전이의 일반적 특성이다. 스나이더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참여를 조금 더 자주 하고 뭐 이렇게 그 빈번하게 하고 강도가 좀 이렇게 좀 한 번 참여할 때 좀 깊숙하게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보겠죠. 나머지 이제 네 가지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퇴이다 라고, 운동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여 활동을 지속하던 개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스포츠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둠으로써 참여를 중지하는 것, 이것을 바로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이다. 뭐 보통 이제 부상이나 아니면은 그 뭐 노화에 따른 어떤 기량의 쇠퇴, 에 따라서 이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자발적 은퇴와 비자발적 은퇴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발적 은퇴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자발적 은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자발적 은퇴는 나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팀에서 나가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비자발적 은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입니다. 조직화된 경쟁 스포츠에 참여한 개인이 스포츠로부터 탈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 심리적 적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직업이나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던 선수가 은퇴를 하고 다른 종목에 새롭게 운동을 접목하는 경우, 또는 이제 은퇴를 했지만 뭐 코치나 또는 감독, 이런 지도자로서 해당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뭐 이제 지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네 단계에 각각 중요한 개념들,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포츠로의 사회화에서는 사회화 주관자, 주요 타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그 이론들이 접목이 되었었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서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나왔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사회화를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일탈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